미시마녀 50이라는 뾰로롱 꼬마마녀 2와 멈추지 않는 자전거에 댓글이 올라와서 댓글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방송 제작일 기준 2일 전에 올라온 댓글이네요. 리마세댕님, 민트 코로나 걸린 거냐? 네, 저 당시에는 마녀 열병에 걸린 건데 작금의 상황으로 치면 코로나에 걸린 셈이네요. 크크크크 재미있고 지금의 상황을 잘 표현해준 댓글 남겨주신 리마세댕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뾰로롱 꼬마마녀 1화 행복을 파는 가게에 올라온 댓글이네요. 방송 제작일 기준 6시간 전에 올라온 댓글이네요. 길냥이 추적자 스트릿 캣체이서님, 근데 민트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민트고요. 작가님도 밑에 댓글로 달아놓으셨죠. 저의 이름과 관련된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길냥이 추적자 스트릿 캣체이서님 감사합니다. 그럼 뾰로롱 미시마녀 시즌2 51화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뭐여야 거지가 나무가지야 자분이나요 오란자고 위가 가지고부터 해적금은 주문이가 바르게 밤무습적으로 숨을 들었어요. 그랬었구나. 누님의 알려진 누나라 다재밌게하고 있어 콩콩 신발신고 콩콩 놀았어요. 누님의 원비가 촉촉히 내린 고문들판에 신나가 위를 맞으며 귀를 쫑긋 끓이며 슬근슬근 들어가서 풀숲으로 들어갔고 그럼 주문이 상세대로 물어보고만 공주들 만나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누님의 공원이 나무기둥에 자식 불금문이 세 번 날아와서 꾹꾹 소리를 내며 자신의 같은 여와 나무기둥 여기저기 쿵쿵 날 달려가갖고 날생양의 부스에 들어가려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누님의 아버지 한테는 가식냥이가 얌전히 앉아서 쫄아보고 있었어요. 안심해도 돼. 보러 와줬구나. 누님의 남자 요구시 숙기 사이서 붉은 눈이 회색새가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졌고 회색 비둘기는 조용히 내려앉아 생신연신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누님의 끝까풀이 우겨진 술사이로 참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나게 떨어지 머리 쩍쩍 하며 쪼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나 갔다 올게. 맞다, 갔다 오세요. 시우와 불꽃 티라노. 아기 마우잡이 시와 불꽃 티라노를 만나다. 티라쿤 괜찮아? 시우 형아 왜 그래? 난 티라쿤이 아니고 아기 마우잡이야. 뭐야 꿈이었잖아. 아 그렇구나. 시우 형아는 꿈을 꾼 거구나. 용기 있는 도전인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겨뤄보는 건 어때? 아, 시우 형은 누군가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럼 누군가를 두들겨 패야 되겠지. 그럴 놈들이 좀 있어. 무슨 소리지? 시우 형아, 그건 그지 자기 탄의 세력과 가정색도 남맘이 가사기 한번 제눈대만 살겠다고 저쪽 마음과 함께 대한민국 국성을 무너뜨리는 소리야. 큰일이야. 전기가 흡수되고 있어. 그래, 시우 형아, 저쪽 왕이 대한민국 국성의 어떤 원전의 내용은 거나 불법으로 폐기하고 전전에 중단하고 그 원전 기술을 대열로 망하게 상납해버려서 대한민국 국성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기가 점점 대로일로 망한가 접점한 학생들이 엄중한 뒷주머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서 멈춰야 돼.
응, 시우양아, 저조왕 이런 악행을 멈추려면 저조왕과 홍석 조뚱뚱 악마 불법 사기 탄핵 악마 군단의 조직을 펴서 탄핵 문화를 이끌어내는 진실 애운중 애국 진영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사주색도한 악마 및 안사기 악마와 김하수구 악마를 조직을 펴서 제거해버려야 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지? 응, 시우양아야, 이게 결정적 악마 놈들이 대한민국 학생을 괴롭혀 놓은 시체인 거야. 사인자만 해도 참전하는 대통령이 거짓 나토 수사로 잡은 놈 중청 악마를 제거하라고 하던 놈들이 참전하는 대통령이 석방하러 외쳐놓고는 그 참전하는 대통령과 애국지사리를 잡아넣어 윤석 악마 대통 만들겠다고 꽃다발 바치고 대륙가는 조주종 악마의 지령과 조정을 받는 곳으로 괴롭혀 놓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알 수 없는 애는 또 누구고? 응, 시우양아, 애국진영에 들어와서 슈퍼챗을 털어먹는 안사기 악마와 가전작도 악마 놈들이야. 용서하지 않겠어. 그래, 시우양아야, 내가 저놈도 조직을 뺄 수 있게 도와줄게. 시우양아가 안사기 악마와 가전작도 악마를 조직을 빼고 나서 저점망은 조직을 뺄 수 있도록. 이야. 기라콘 버닝 스트라이커! 기라콘 버닝 스트라이커! 기라콘 버닝 스트라이커! 기라콘 버닝 스트라이커! 버닝 스트라이커! 기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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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 스트라이커! 좋았어요. 준비됐니? 저 준비됐는데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이다. 휴, 영 안 가시는 줄 알았네. 이제 제 차례죠. 당연하지. 노선 증명. 빨강, 파랑, 초록? 난 몰라. 뿌뿌 할아버지랑 갔잖아. 내 앞을 막으면 안 되는데. 그럼 그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되잖아. 우후! 달려라! 더 빨리! 뚜뚜! 와우!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뚜뚜! 다람쥐야 조심해! 나 지나간다! 신난다! 쭉 뻗은 길이네! 최고 속도로 달려보실까? 아니 제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뭐야, 뿌뿌 할아버지잖아.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시네. 그러면 안 되지. 부드럽게. 빨리 가야 하는데. 저기서 앞지르자. 안 돼. 와, 발목장이다. 나 혼자서 찾아왔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다음은 종이공장. 뚜뚜. 이제 빨리 가자. 엄마야! 비상장치! 큰일 났다! 괜찮아? 내가 너무 빨리 달렸어. 다람쥐야 미안해.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 이제 어쩜 좋지? 괜찮아? 뿌뿌 할아버지가 울었어. 천천히 조심해서 달려야 했는데 저 통나물 어떻게 다시 싣지? 걱정 마. 여긴 나한테 맡겨. 태극
쓱쓰니 뭐라고? 지금 기자 여자애가 싣고 갈 통나무에는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밝혀낸 핵심 증거가 들어있는데 증거인멸 악마 판사가 핵심 사실조회 신청을 1년 가까이 묵살하며 핵심 증거를 사라지게 한 것도 모자라 아예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받아라고 한 명령까지 묵살해버리고 있다는 거지. 그런 쩝쩝마왕과 홍석 악마의 지령받아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증거인멸 악마 판사 때문에 저 여자 기차이가 통나무를 못 싣는다는 거지. 그래 저 악마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뾰롱뾰롱 뾰로롱 담백한 민트. 담백한 민트. 증거인멸 판사 악마가 함부로 핵심 증거들을 묵살하지 못하게 제거할 수 있는 복장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야! 민트가 오늘은 진실 증거를 지키는 증거인멸 데빌 헌터 민트. 어때요? 잘 어울리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에서 보관 중인 이미징 파일에 대해서는 우선 검찰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검찰이 거부하면 다시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캬야캬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에 바로 문서 제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를 허가했던 전임 재판부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캬야캬야. 야 증거인멸 악마 판사.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재판부 3명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이들 중 2명의 판사는 현재도 재판부에 남아있어. 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청에 대해서 검찰 악마에게까지 의견을 물었는데 김민정 공판검사도 역시 절차를 문제 삼지 않고 열람 복사 허가에 동의하는 의견을 회신했던 바 있어. 이 같은 결정 과정에는 법원과 검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임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을 철회하는 거냐? 그리고 너놈들 일부러 늦춰와서 핵심 증거들을 인멸한 거는 책임져야지. 태블릿의 핵심 증거를 묵살하는 너놈은 나한테 제거되어야 해. 이름이 뭐였더라? 코코예요. 이름 좋은데? 행복을 파는 가게의 민트야. 잠깐만. 뾰롱뾰롱 뾰로롱 담백한 민트. 담백한 민트. 워치맨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읽어줄 수 있는 복장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야!
조작의 진실을 읽어주는 진실 조교 민트. 어때? 빙빙. 제법 잘 어울리지? 대한민국 혹성과 대만 혹성의 국교 정상화 선언식은 대만 전역의 언론 등 세계 중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고 하는군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한민국 혹성, 대만 혹성, 태양의 혹성 국교 정상화 기념식을 열어 리슈린 부총통 이외에 태양의 혹성 사쿠라이 요시코, 니쇼카스 동무 등의 지식인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대만 혹성을 통해 태양의 혹성, 아름다운 혹성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해보겠다는 옥중 구상을 점차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빠삐용은 억울하게 수감된 주인공이 감옥을 탈출하는 스토리로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동화나 영화 등으로 접한 이야기지만 완역본을 읽을 기회는 처음이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검사와 공범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도 옥중에서 읽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주 메시지는 복수는 헛된 것이다. 주인공 당테스가 모조리 복수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복수욕도 하나의 욕심이다. 욕심이 가득 차서는 진실에 다가설 수도 없다. 복수욕과는 조금 다른 구상을 했다. 출소한 뒤 어떻게 진실을 밝혀나갈 것인가. 또 그 기반 위에 미디어워치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로잡아갈 것인지. 빠삐용에서는 탈옥을 수시로 반복하는 내용이다. 서울구치소라면 탈옥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진실의 칼을 쥐고 재판에서 거짓을 밝혀낼 자신이 있는 입장에선 그럴 이유도 없었다. 탈옥을 꿈꾸는 대신 여행기들을 읽곤 했다. 공식 출장 이외에 여행을 별로 다녀본 적이 없다는 점은 몹시 아쉽다. 그러다 보니 옥중에서 공간적 상상력에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일본, 대만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여행기를 읽는 일이었다. 워치맨은 스트롱맨이 언급한 혹성들의 반대로 일로 벨트를 언급하면서 여행기와 해당 국가의 체제와 현황을 소개하는 책도 따로 읽고 만주 땅과 만주국에 대한 책도 읽었다고 하네요. 개돼지 마왕 혹성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한 뒤 곧바로 접해야 할 땅이 만주 혹성이라서 그렇다네요.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읽던 책은 손세일 선생의 이승만과 김구였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손세일 선생이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월간 조선에 12년간 연재한 2만 쪽 분량의 원고를 7권으로 나눠 출판한 것이다. 나는 이 7권 전체를 구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하는 내용이 수록된 사권을 읽다가 보석 석방 결정문을 받았다. 보석 조건 문제로 나가니 안 나가니 실랑이를 벌이다 검찰 악마의 명령으로 사실상 구치소를 쫓겨나면서 마지막으로 지켜본 책이 이승만과 김구였다. 이번 기회에 완독을 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시 읽지 못할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석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책을 완독하지 못하고 있다. TV 시청은 대다수 수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나 다름없다. 수감 중 책을 읽는 수용자는 그리 많지 않고 자신의 방에 보관할 수 있는 책은 30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받으려면 기존 책을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책을 받고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수용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워치맨님이 우리 서울구치소에서 책을 받고 내보내는 수가 가장 많은 수용자네요. 필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다들 책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데 힘들어해요. 그 외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특별하게 TV 시청을 하지 않는 수용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TV 시청을 하고 있죠. 2000년 이후 전체 방에 TV를 놓게 되었는데 우리 교도 행정에는 도움이 되죠.
TV만 틀어놓으면 다들 열심히들 시청하면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니까요. TV는 크게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KBS 뉴스, 지상파와 종편의 각종 다큐, 예능, 영화, 드라마를 방영하는 재편성본으로 나눌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다수 수용자들은 골치 아픈 뉴스보다는 당연히 재편성본, 그것도 예능과 드라마를 좋아한다. 일단 나와 같이 정권 탄압으로 감옥에 온 정치범들은 뉴스에서 접점마왕 얼굴만 나와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평일에 주로 틀어주는 다큐의 경우 맛집 소개와 먹방이 너무 많았다. 최불암의 한국인의 밥상과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가 매주 정규 편성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먹방이나 다름없다. 본격 맛집과 먹방 프로가 아닌 SBS의 생활의 달인에서도 절반은 맛집 요리사들이 나온다. 특히 EBS의 백성의 물고기, 멸치, 고등어, 명태, 조기 등도 사실상 요리가 주제였다. 심지어 SBS 드라마 기름진 멜로조차도 온갖 중화요리 전시물이었다. 만나는 교도관마다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의 먹방과 맛집은 시청한 뒤 가보라고 권하는 건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런 거 사 먹을 수 있나? 왜 이렇게 먹방을 많이 보여주나라며 항의를 한 적도 있다. 워치맨은 투 끄기 전 걱정의 하나가 담배였다고 하네요. 박 대통령 석방 집회를 이어가며 늘어난 담배 탓에 금단 현상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러나 박성현 주필의 말 맞다나 서울구치소 내부에서 그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투옥 즉시 담배는 잊어버렸다. 문제는 매일 같이 먹방을 틀어주며 맛집을 소개하는 것에 있었다. 소주 한 잔이 그리울 때가 많았다. 먹방 대부분의 음식이 소주 한 잔하기에 좋은 안주거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울구치소 생활 내내 하루하루 좋은 책을 읽으며 지내서인지 나는 악몽 같은 것은 꾼 적이 없다. 대신 순대나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꿈을 꾸다가 깬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낮에 한창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다 보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깊은 밤 어쩔 수 없이 책을 놓고 잠을 잘 때도 다음 날 아침 다시 책을 잡을 생각만 하면 늘 즐거웠다. 그렇게 자다가 가끔 삼겹살 안주에 소주 한 잔 들이키는 꿈을 꾸다가 깼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감옥에 있구나 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게 나름 투옥 생활 중 유일한 악몽이라면 악몽이었다. 보석 조건으로 서울구치소 측과 나가니 안 나가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쫓겨났을 때도 에라 이렇게 된 이상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나 한 잔 하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출소했다. 실제로 그날 바로 삼겹살 집으로 달려갔다. (30대) 중반까지 대중문화 평론가로 활동한 이후 내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즐겨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예능, 드라마, 영화였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남자 동과 여자 동의 각기 다른 버전의 방송을 송출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내 방에서는 남녀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볼 수 있었다. 남녀 간 가장 큰 차이는 드라마와 예능이었다. 아무래도 여성 쪽 버전이 멜로물, 남성 쪽 버전에 액션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능에서 여성방에만 송출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미운 우리 새끼 즉 미우새이다. 미우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약 2천여 명의 남성 수감자 중에 오직 나만 볼 수 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 미우새를 통해 김건모, 홍진영 자매, 김종국 등 연예인들의 삶에 대한 진솔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게 되었고 때론 감동받고 교훈을 얻기도 했다. 특히 초특급 농구 선수로만 기억하던 서장훈의 예능적 감각과 언어 구사 능력에 감탄하기도 했다. 그런데 출소 이후 미우새의 스타들이었던 승리, 김건모 등이 여러 좋지 않은 소식으로 하차하는 것을 보면서
방송에서의 모습이 실제 삶과는 많이 다르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우새나 나 혼자 산다 등 각종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한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옥중에서 예능 프로 연예인들의 놀게 앉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부단히 채찍질했고, 그 점에서 예능 프로는 교도소 교화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우새 예능을 언급했던 워치맨이 드라마는 예능보다 더 강렬한 흡입력이 있다고 하네요. 완전히 몰입하여 볼 수 있는 드라마 방영 기간에는 그 전날부터 설레기도 한다. 그 수준의 드라마로는 미생,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김비서가 왜 그럴까 정도가 있었다. 여성 채널 버전으로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경우 평일 수, 목에 방영해 주었던 걸로 기억난다. 좀 모자라 보이는 재벌 후계자와 똑 부러지는 여비서 간의 로맨스가 진부한 스토리이긴 했어도 나름 참신했다. 이런 스토리의 경우 흔히 재벌가에서 결혼을 반대하며 울고불고 판을 짜는 반면, 이 드라마에서는 재벌가에서 강력히 혼인을 원하고 김비서 본인이 주저하는 구도였다. 2019년 10월 말경 조TBC 손용석 취재팀장 악마신문 공판이 저녁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영 시간이 신경 쓰여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결국 마지막 장면밖에 볼 수 없었던 적도 있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가능한 현실과 게임이 뒤섞인 내용이었다. 한국 드라마가 이런 수준의 작품까지 만들 수 있구나라고 놀라면서 시청했다. 미생은 2014년 작품임에도 일요일 남녀 공통으로 방영해 주었다. 불확실한 비정규직 청년이 현실의 벽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수감자들 교화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 정기적으로 재방영을 해주는 듯 했다. 미생은 비정규직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좌익점 관점이라 볼 수도 있지만, 개인 스스로의 치열한 노력으로 열악한 현실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청년들 도전의 관점이라 볼 수도 있다. 보수 진영에서 보수나 우익 영화, 드라마 기획을 한다 하면 이승만, 박정희, 6.25 등 역사적 소재만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생 같이 일상 하나하나에서 부딪히고 도전하며 바꾸고 개선하고 성취하는 스토리야말로 진정한 보수나 우익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현실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보수, 우익 구호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반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역겨운 드라마가 방영되는 기간에는 생활 자체가 우울해지는 수도 있다. 주말에 방영해준 미스터 선샤인과 남자친구가 그랬다. 송혜교, 박보검 주연의 남자친구는 중년 여성이 재벌가와 결혼해 이혼한 대가로 받은 호텔 경영권을 두고 암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호텔의 젊은 평직원과 연애하는 이야기이다. 호텔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쟁이 가장 치열하여 전문성을 갖춘 뒤 목숨 걸고 덤벼드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을 떠올려보면 될 것이다. 이런 호텔의 CEO가 경영권 다툼 와중에 젊은 평사원과 연애에 빠져 놀아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드라마 미생에 열광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종합무역 상사 내의 시장에서 생존 투쟁과 같은 업무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라 해서 아무거나 지어내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핵심적 요소이다. 사람을 그렸는데 마치 곰처럼 보이면 이상하고 역겨운 것처럼 현실이 아닌 걸 그려놓고 현실인 양 위장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역겨운 것이다. 미스터 선샤인도 저 먼 과거의 고조선이나 고구려 시대가 아닌 1900년대의 근현대사를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 왜곡 날조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드라마는 마치 고종이 끝까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 했고
이완용 등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다. 당시 그나마 나라를 지켜보려던 최후의 세력은 이승만 등 공화파 지식인들이었다. 일본은 언제든지 고종을 협박해 나라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화파들은 왕조 국가 조선을 공화정 체제로 바꾸기 위해 만민 공동회 등을 통한 투쟁에 나섰다. 실제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간 을사조약에 앞서 고종과의 면담에서 고종이 백성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니 이를 비웃으며 왕조 국가에서 왕이 결정하면 되지 백성에게 뭘 물어보냐며 핀잔을 주었다. 20대 시절 젊은 이승만의 통찰 그대로 공화체제로 바꾸었다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 전제를 무시하니 조선 왕조 몰락의 공동정범인 양반집 교수가 총을 들고 전문 스나이퍼로 의병 활동에 나선다는 황당무계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기록상으로 조선 패망기에 여성 의병 활동가로 알려진 인물은 윤희순 정도이다. 그런데 윤희순은 1860년생으로 한일 합방 때는 나이 50에 이르렀다. 그것도 전문 스나이퍼나 킬러로 활동한 것도 아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양반집 10대 소녀가 마틸다도 아닌 레옹과 같은 킬러로 등장한 것이다. 근현대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가급적 실존 인물의 실화를 소재로 해야 한다. 한국 연예영화계 전반에서 왜곡된 근현대사에 맞춰줄 실존 인물이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그려내는 것일까. 화려한 휴가부터 변호인까지 현대사조차도 마구잡이로 조작 날조에 던져놓고 이건 영화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을 더 이상 인정해줘선 안 될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 혁명의 상징적 인물 사카모토 료마를 다룬 NHK의 료마전, 미국 건국의 주역 존 애덤스를 다룬 HBO의 존 애덤스 같은 드라마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일까. 역사의 진실을 바로 보지 않으려는 그릇된 역사관 탓일 것이다. 예를 들면 건국전쟁이란 책에서 소개된 해방 전국의 반공투사염동진 관련 드라마나 영화는 왜 만들면 안 되느냐는 것이다. 바른 쪽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예술로 승화할 만한 근현대사 인물들은 수두룩하다. 지금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사카모토 료마 역시 일본의 데모노 시바류타로가 예술가의 눈으로 발굴한 인물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영화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틀어진다고 하네요. 드라마와 달리 영화는 남녀 공통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위한 멜로 영화를 틀어줄 때 남성방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할머니의 50년 전 사랑 찾기가 주제인 레터스 투 줄리엣을 방영한 다음 날 요즘 영화는 늘 여자들 멜로만 틀어줘 짜증난다. 투덜투덜. 영화에 대한 나의 불만은 다른 데 있었다. 영화는 주로 최신작 위주로 편성한다. 그러다 보니 관람할 가치가 없는 영화들이 절반 이상이다. 과연 이런 수준 이하의 최신 영화를 보여주는 게 교화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이다. 감옥에 들어온 김에 내가 평소에 펼칠 엄두도 못 냈던 대작들을 독서하듯이 영화 역시 고전 대작들을 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한국 영화로는 서편제 등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택해 교화에 도움이 되는 엄선된 고전 100선을 뽑아 반복적으로 틀어주면 되는 것이다. 장기수의 경우라도 고전은 보면 볼수록 더 가치를 더해간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화용 영화를 골라 소개해주기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최신작 영화를 선정하다 보니 영화 선정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화 영화로 선택된 것들이 류혜진 주연의 럭키, 조정석 주연의 형이다. 영화 선정의 폭을 과거로 더 넓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교화 영화라고 해서 인간이 교화되는 스토리만이 아니다. 탄탄한 완성도 높은 영화를 보면 그 자체로 인간이 교화될 수 있다.
교화 영화라고 해서 인간이 교화되는 스토리만이 아니죠. 탄탄한 완성도 높은 영화를 보면 그 자체로 인간이 교화될 수 있어요. 모든 방송 편성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해요. 저는 그럼 이만. 그래. 출소하면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대로 넣고야 말겠어. 그렇게 작심했는데 막상 출소하니 남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못 넣고 있다. 그러나 출소하기 직전 나는 1998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작 인생은 아름다워가 방영되어 놀란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를 코믹하게 풍자했던 독특한 고전 명작이다. 어쨌든 고전 명작을 법무부에서 한 번은 틀어주긴 한 것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선 주인공 팀 로빈스가 교도소에서 운동장에 모인 재소자들을 위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이은 편지의 이중창을 틀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재소자들은 운동을 멈춘 뒤 이 음악에 빠져든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 없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KBS FM을 틀어주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법무부 자체 교화음악 프로그램을 틀어주기 때문이다. 각자의 방에서 혹은 복도에서 편안히 청취할 수 있다. 교화음악 프로에서 틀어준 음악 중 드라마 야인시대의 어깨동무가 기억에 남았다. 주먹들의 의리를 주제로 한 음악이 무슨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틀어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사실 말이 교화음악 방송이지 일반 대중가요 방송과 별 차이가 없고 때론 재소자들의 편지를 읽어주기도 한다. 이뿐이 아니다. TV에서도 불후의 명곡, 콘서트 7080, 열린 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등 음악 프로가 차고 넘친다. 밖에서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음악 프로를 시청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콘서트 7080에 출연했던 잔나비였다. 잔나비 출연 때는 평소와 달리 10대와 20대 팬층이 무대에 가득했고 반면 그들의 음악은 전형적인 7080세대의 것이었다. 마치 리버풀에서 활동할 때의 초기 시절 비틀스와 비슷했다. 그들의 대표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는 출소 이후 찾아 들을 수 있었다. 가사가 한 편의 시였다. 저런 경우는 가사부터 먼저 쓰고 곡을 붙여야 가능한 일이다. 2020년 가을에 발표한 가을밤에 든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싱어 최정훈이 작사를 먼저 하고 작곡을 한 곡들이다. 역시 콘서트 7080에 출연한 최성수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도 좋은 가사로 기억에 남았다. 출소 이후 찾아보니 김용택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음악은 바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음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좋은 음악들을 기억해 놨다가 출소 이후 정보를 검색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건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출소 이후 서울구치소 내에서 접했던 각종 영화, 드라마, 음악에 대한 정보를 찾느라 꽤 많은 시간을 썼다. 그 정도로 나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마음껏 문화 생활을 즐겼던 셈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참된 해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처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까지 들어왔다. 국가기관 수장 전체가 들어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만 30여 명, 정치범 모두 합쳐서 60여 명 정도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 직원끼리는 거의 사회 수준이었다. 이들 모두는 여유있고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경우는 구치소에서 걸어다닐 때조차 꼿꼿한 자세 그대로 유지한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먼저 교도관이나 동료 수용자에게 말을 걸며
큰 어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여름에 수분 부족으로 급성 통풍성 발목 통증이 와 3일 정도 휠체어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젊은 친구가 입소 후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이병기 전 실장이 10m 밖에서 달려와 나의 손을 잡고 상태를 살펴봐 주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눈에 띄었다. 이 전 원장도 놀라서 달려와 보살펴 주었다. 7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들께서 젊은 내게 그러시니 부끄럽고 죄송해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후로도 이병호 전 원장은 나를 만날 때마다 늘 격려해 주었다. 반면 남재준 전 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먼저 인사하거나 말을 거는 편은 아니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전 나의 재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설명을 했지만 그는 구치소로 들어온 뒤로 귀가 잘 안 들린다며 알아듣는 것을 힘들어했다. 옆방에 있던 국정원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나는 물론 교도관, 기결수로서 구치소 잡무를 돕는 사소를 친절하게 챙겼다. 이현수 전 실장은 옥중에서 관상을 공부하면서 교도관은 물론 사소들의 관상까지 봐주셨다. 때로는 법률 상담도 해주었다. 각종 간식거리도 넉넉히 주문하여 나와 사소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그러다 보니 교도관, 사소 모두 이현수 전 실장을 좋아했다. 이런 좋은 관계가 나의 구치소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 전 실장 덕분에 교도관과 사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는 1년 내내 이웃방에 있었지만 대화 시간은 운동하러 나가는 2에서 3분에 불과했다. 나중에 연배가 있는 교도관이 들어왔는데 이현수 전 실장에게 관상을 배우겠다면서 나를 불러내 함께했다. 덕분에 각종 정치,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10에서 20분 정도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골프장 하나 부킹해서 변 대표와 하루 종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네. 나는 보석이 아니었으면 2019년 6월 14일이 구속 만기일이었다. 이 전 실장은 2019년 6월 12일이었다. 어차피 거의 동시에 석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보석 석방 직후에 이 전 실장과의 약속대로 골프장을 함께 가기 위해 연습장에서 골프 스윙을 하다 허리 통증이 도져 병원에 가야 했다. 운동량 부족으로 몸이 전반적으로 굳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약속대로 이현수 전 실장과는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워치맨은 운동 나갈 때 같은 조는 아니지만 주말 접견 때 서너 차례 함께 나갔던 현교한 전 정무수석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항상 여유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교도관들과 편안하게 대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디어워치와 변 대표 글과 방송을 좋아했는데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네. 나는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답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바로 그 화이트 리스트로 서울구치소를 들락날락했다. 그는 사전 구속된 뒤 6개월 만기로 석방되었다. 석방되자마자 나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직후 이번에는 내가 구속되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몸소 서울구치소까지 와서 서식과 간식거리를 전해주었다. 그러더니 허 전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또 구치소에 들어왔다. 우리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반갑게 회호했다. 나는 태블릿 조작 다 잡았으니까 염려하지 마. 파이팅! 나는 석방된 뒤
곧바로 허현준 전 행정관 면회를 갔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가장 긴장했을 때는 역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때였다. 법원 최고위층이 구속된 전례가 없으므로 혹시 사고라도 터질까봐 교도관들은 전전긍긍했다.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된 다음 날, 나는 일반인 접견 대기실에서 그를 만났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태블릿 사건이라 알려주자 그제야 알아봤다. 임 전 실장은 최소 6개월 이상 구치소 생활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를 관리하던 교도관은 임종원 씨는 사전에 수감 훈련을 받고 들어온 분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침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내가 석방되기 직전에야 운동장 입구에서 잠시 마주쳤다. 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종북 관련 소송 1심, 2심 모두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패소했다. 그러다 옥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상고심을 승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종북으로 보수 인사들이 무더기 패소하면서 보수운동이 큰 타격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운동장으로 안내하는 교도관들에게 양 대법원장 들어오면 신고식 좀 할 테니 10분만 내달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마주쳐보니 워낙 예의 바르고 점잖은 태도여서 대법원장님, 건강히 운동하십시오 라고 깍듯이 인사할 수밖에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구속될 때 논란이 많아서 그랬는지 구치소에서 마주칠 때마다 재판 상황을 설명해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이 댓글로 정치에 개입한 게 아니라 경찰의 불법 시위 진압을 허위로 공격하는 댓글에 반박하라고 지시한 거야. 실제로 그는 증인 신문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했다고 평가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곧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또다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출소했다. 이렇게 독방을 쓰는 사람들끼리 운동장에 나가며 2에서 3분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된다. 수감 전에 안면이 없더라도 신문 등을 통해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잘 모르는 인물이지만 시국 관련 대화에 익숙하게 동참하면 대개 국정원 출신이었다. 반면 잘 모르는 인물인데 국정원 출신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조직폭력배, 살인 등 흉악범들이었다. 터빙턴은 루드롬 PLC와 헛스탠드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즈에서 제작한 어린 이용 컴퓨터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이고 2008년 9월 29일에 첫 방영해서 BBC 어린이 채널 CBEBIS 및 기타 국제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혹성에서는 이빨엑스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네요. 칙칙폭폭 터빙턴과 관련된 기사는 보이지 않네요. 오늘 칙칙폭폭 터빙턴 코코 만화 캐릭터 후배와의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추억의 만화 캐릭터를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막 뛰어요. 진실투쟁, 참된 현임 대통령님 즉각 석방, 무죄 석방, 참된 현임 대통령님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재건, 워치맨 대통령 만세. 다음에 세기 깼으니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 말을 했다. 드라이어스의 지구 침략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